일답 시간을 하겠습니다.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나머지 계신 유튜브 분들 다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거가 있으면은 제가 아까 40분 동안 개략적인 요 근래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앞으로 상황까지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유튜브 선생님들 이리 오세요. 지금은 그 허심탄회하게 그냥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당의 극비가 아닌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을 다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 소리가 들립니까? 저쪽에 이쪽으로 더 가져오세요. 자, 제 1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올프레스 유튜브 방송, 예. 네.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여야 정부 대표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어떤 회담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1대1로 하겠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당에서 혹시 대한민국당에서 청와대와 1대1 혹시 면담이라든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청와대에서 아무튼 지금 황교안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총선을 11개월 나눴고 1대1 영수회담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또 한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튼 패스트트랙을 없애달라, 이거는 그 문제인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사여, 앞으로 우리 표현을 이래 써야 되는 거예요. 뭐 1여 3야 이거 아닙니다. 사여, 표현을 사여 2야, 5여 2야. 5여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 민중당, 5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2야는 뭐 대한애국당, 자유한국당 두 개 아니겠어요? 다음 총선 구도도 5여 2야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람들을 언론에서 그냥 1여 3야 뭐 이렇게 싣는다 해가지고 좌파들끼리 모여가 있는데, 뭐 바른미래가 중도를 아우르겠다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갈아탔지 않습니까? 또 그 갈아탔는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그 유승민계를 빼고 3분의 1을 점유하니까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표현부터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표현은 5여 2야, 5여 2야 이 구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뭐 바른미래는 그러기 쉽겠지만은 결국은 이번 판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5여 2야 중에서 그러면 좌파 연정을 했는, 좌파 연정이 5여가 한 거예요. 5여가. 그 다음에 2야는 우파 연대를 해야 된다. 지금의 새로운 뭐 정당이 뭐 이렇게 생긴다, 우리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이 생긴다,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쪽은 아무튼 의석이 뭐 공천하다 보면은 뭐 자기들도 공천 안 할 수 없잖아요. 114명을 다 공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나오는 사람 나오는데 결국은 이 야가 어떻게 행동을 갈 거냐. 5여가 좌파 연정을 했으면은 이하는 우파 연대를 해야 된다.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여 2야, 5여의 좌파 연대, 연정,
좌파 연정이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내각제예요. 내각제가 뭡니까? 민평당부터 시작해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민중당, 정의당 등등등 다음에 뭐 10석 2석 정도 얻는 이 좌파 정당이 장관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야,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5여가 모여가지고 총리도 추천해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의 내각제로 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좌파 내각제 장기 집권 업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 집권 업무에 좌파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좌파에다가 문재인 씨가 싫어하는 독재까지 붙었잖아요. 그럼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집권 업무 우리가 만들었나? 이해찬이 100년 뭐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판단해 보니까 260석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이 꼴통짓 하면 그래 되는 거야. 자유한국당이 지금 11개월 남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대한애국당하고 대한애국당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하면은 이해찬 술수에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5여 2야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또 지금의 분노해 있는 20%의 우파 국민을 어떤 식으로 통합으로 해가지고 선거장에 나오게 할 거냐. 선거를 여러분도 지금 선거 투표율이 50% 55% 그 상관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를 좌파들이 선거 3일 사전선거회가 3일 한다고. 자, 좌파들은 아무튼 3일 선거하는 제도 뭐 19세로 낮추자 등등 시간을 이제 늘려가지고 시간도 이제 뭐 늘려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파는 집에서 걱정은 하는데 투표장에 안 나오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10%를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얻었는 52% 플러스 알파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판은 바꿔지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통합이 아니라 심정적인 이 국가에 대한 위기를 느껴야 되고 또 다음 정치판에 그 21대 총선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후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한데 뭉쳐졌을 때 되는 거지. 지금같이 어정쩡하게 투쟁하지 않고 아이고 막 국회의원이나 한 번 더 하자 이래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한애국당이 바깥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더 공격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도 하고 변화도 하고 정책도 개혁적인 정책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올해까지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년 1월 달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돼요. 그러면 4월 15일 날이 선거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4월 15일 마이너스 100일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3월 15일, 2월 15일, 1월 15일이 90일 아닙니까? 1월 5일부터 그러니까 6일부터 하면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비후보 등록 전에 뭔가 판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올해 제가 얘기한 대로 올해 6월달 대한애국당은 올해 6월달 안에 1차적인 구도를 짜고 그 다음에 올해 12월달 안에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는 이제 후보를 우리도 후보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2월달 가는데 1월달 예비 후보를 내는 순간에는 늦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올 11월달 정도에는 대강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6, 7, 8, 9, 10, 11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6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통합 얘기를 하고 아직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대한애국당 형님 12월달까지 기다렸다가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불러서 어이 니 통합하면은 너가 다 얻어봐야 120석이야 이 사람아.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그러면 좌파들한테 다 줘도 되나? 머리 띵한 거야. 지금 자유한국당이 머리 띵해진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강 구도는 아시겠죠? 일정상으로 봐도 1월 5일날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모든 구도가 다 짜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6개월 후에 11월 달까지 기본적인 틀이 다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의 대연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그 전에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답이 됐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대한민국 아주 언론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7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중 연설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익희 선생을 뽑았는데, 요즘 와서 우리 조은진 대표의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 신익희 선생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아주 독보적인 최고의 연설가로 극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비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튼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원고가 없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원래 제가 39살 때 첫 출마할 때부터 원고가 없이 했어요. 목소리가 그때는 제가 대구서 무소속으로 첫 출마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야당 총재가 이해창. 정말 어느 정도로 제가 깎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첫 출마했을 때 39살 때 그때는 운동장에 몇천 명 모이고 하잖아요. 다 동원하잖아요. 저 뭐 동원할 돈도 없으니까 첫날 뽑았는데 제가 운 좋게 뭐 1번인가 2번인가 뽑았는가 그래요. 아무튼 다 봤잖아요. 그 다음 연설부터는 연설 들으러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 연설만 듣지 말고 제가 토론했는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국감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제가 했던 상황들을 쭉 보시면은 조은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뭐겠어요? 총선도 이제 당의 주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토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대국민 설득도 해야 되잖아요. 대국민 설득을 하는데 단상에 같이 고함 지를 수 없잖아요. 조곤조곤하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의 감동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 요즘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203040 우리 당의 보배와 같은 젊은 친구들하고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정책 토론을 합니다. 전략 회의를. 왜? 저도 이제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건영 최고라든지 최지민 양이라든지 또 뭐 진순정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박근희, 김경희 뭐 등등등 이렇게 다 모여요. 우리 박태호 총장은 업적으로 참석을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1시간 반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했던 정치의 길 30년이잖아요. 제가 30년간의 그 길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해주고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이 친구들 먼저 알아요.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나올 거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세 가지 케이스예요. 세 가지 케이스. 아무튼 5월 달에 어떤 사항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지난번에 했던 뭐 그런 케이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 패스트 트랙이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럼 참 패스트 트랙은 제가 얘기한 11월 달 정도 되면 대강 결정이 납니다. 늦으면은 12월 예산 12월 12일 전에 패스트 트랙은 대강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끝난다고 보시면은.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벌써 박지원 씨는 박지원 의원 벌써 군불 태우잖아요. 의석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28석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야당 혹은 여당 한쪽만 요거들을 모으면은 절대로 안 줄이죠. 선거 나놓고 요놈의 것은 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거야. 여야가 한번 요거도 먹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에 유불리한가 이런 판단을 해보면은 자유한국당에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의석을 330석을 늘리게 되면은 그거 분석도 아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강 해보니까 의석을 늘리면은 대단히 불리한 구조로 갈 수가 있다. 그래 되면은 전직 의원들은 좋아요. 왜? 인적 쇄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래 되면은 우파는 대단히 힘들어진다. 그 계략에 오늘 방송이 자유한국당 누가 듣겠지?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더라도 의석 늘리는 구도로 가는 순간에 자유한국당은 정말 어려운 구도로 간다. 제3당으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판단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지금 패스트 트랙의 전국의 문제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문재인 씨의 지지율,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거의 맞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우파도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대한민국당이 가장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좌파 연정을 통한 좌파 장기집권, 좌파 독재 장기집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래 아시면 돼요. 공수처법은 공무원들 며칠 전에 그 누구죠? 이인정하고 그 사회수석인가? 그 같이 얘기하다가 마이크 안 켜진데 해놓고요. 거기에 공무원들을 완전 도둑놈 취급하잖아요. 거기에 청와대에서 공무원들 기강 잡기 힘들면은 국회로 보내라. 왜 국회에서야 국회에서 맨날 불러나가 놓고 막 하면은 공무원들 힘드니까 그건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자기 생각과 같은 캠코드를 넘어서는 거예요. 캠프코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거잖아요. 거기다가 색깔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색깔이 앞에는 뭐가 좀 전라도가 하나 더 붙고 전 캠코드 컬러가 또 붙어요. 색깔만 빨가면 다 오케이, 색깔이 안 빨으면 노, 이래 되는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2년차 이상 지나고 나면은 네임덕 현상이 오잖아요. 요즘 네임덕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시죠? 네임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진아씨 영어 잘하시잖아요. 좀 이렇게 기뚱기뚱 한다는 거예요, 그죠? 좀 덕 중에서도 오리가 좀 이렇게 좀 저런발이 오리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레임덕 현상하고 또 다른 현상이에요. 그것을 뭐냐 그러면 데드덕이라고 그럽니다. 데드덕, 죽어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앉아가 청와대 수석하고 원내대표가 앉아가지고 야 4년차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이 벌써 무너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마이크 틀어놓고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거기에 받아가지고 정치학 용어가 데드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임덕이 있듯이 데드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치학적으로 정치학자들은 제가 이거는 데드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레임덕이 아니다, 데드덕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조기 데드덕 현상이 와버렸다. 데드덕 현상은 언제 나오느냐? 4년차 6개월 남겨놓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2년 지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 얘기가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좀 더 예의주시해보자. 그죠? 자, 그런 현상들이 맞물려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게 있죠. 지금 6월 7월 뭐 대법원 33년 중에서 2년 선거법 빼고 25년 6년이잖아요. 25년에 대한 가장 큰 게 6월 정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요. 6월 정도에. 그러면 7, 8월 넘어가기 전에 7월 정도에 그 5년짜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면 법적인 판결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고려를 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혹자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선거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야,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완전 이제 분열대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분열주의자가 아닙니다. 저가 배신을 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분열한 게 아니에요. 조원진이는 어떤 사람이다? 조원진이는 온건한 보수 우파의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해 주실라고. 전자개표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자개표 얘기는 생각이 다르지만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사전선거제 세 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투표. 지금요 해외 동포들의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번에 막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막 불불불 끓는 거예요. 우리 집회 가보면 저한테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 캐나다에서 왔는데 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는데 나 미국에서 왔는데 나 일본에서 왔어요. 대한애국당이 거기서 인기가 최고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전선거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제외 국민 투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전자개표기 문제는 거기 예면인가요? 예면의 전자개표기 방식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면은 문명률이 높아서 이 지문 전자 방식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면이나 유엔에서 또 우방국들이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 거고 우리 전자개표기는 그것이 아니고 개표 참관인들이 카운팅을 하고 그 카운팅을 다시 재점검하는 카운팅에 전자개표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의 내용이 좀 다르다. 그렇지만은 의도적으로 만약에 지난번 같이 뭉태기표의 의혹이 있었잖아요. 투표 용지가 다르다. 우리는 칸 있는 거 있는데 왜 칸 없는 투표 용지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철저하게 제가 행안이잖아요. 선관위가 행안위 소관으로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아주 면밀하게 제가 뭐라 그랬죠? 이하가 협의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방법을 좀 찾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의 다양성 돌아가면서 예.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면은 5월 18일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한 자유 시민 단체에서 단체장 총장이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5.18 그 관련 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자유한국당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떻게 자당의 선수들 아닙니까? 자당의 선수들이 5.18 얘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 뭐 했죠?
세월호 얘기를 하고 이랬다고 이틀도 안 돼가지고 징계한다고 막 난리해가지고 뭐 또 징계 제명 처리 윤리위에서 제명 처리한 분도 있고 또 징계한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징계 안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징계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5.18 문제는 우리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무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진실인데 그러면 그 5.18의 진실이 뭔가는 5.18에 대한 유공자부터 명단을 좀 까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공자하고 가유공자, 명칭이 가유공자입니다. 유공자와 가유공자. 그 공식 명칭이에요. 그럼 유공자하고 가유공자가 숫자가 비슷해요 지금. 이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공자, 가유공자의 명단을 공개를 하자. 그 다음에 순수 유공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순수 유공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해를 입고 그런 희생이 있어서 우리는 유공자가 됐는데 우리가 아닌 왜 다른 사람, 혹은 정치인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유공자로 돌아와서 우리까지 덤태기 쓰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진실은 밝히자는 거고 북한군 개입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5.18 특별법에 의하면은 그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에 관련된 그 사항들을 조사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그 부분에 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는데 조사위원회 선정이 5.18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정으로 놓고 여당이 소위 말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야당 자체도 거부하지만은 여당이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사위원회를 올리면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씨가 거부하는 건 모르지만은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은 안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18 특별위원 추천권을 자유한국당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리한테 한 건은 한석을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겠다. 당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우리가 우리 소신대로 추천할 때니까 거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문제예요. 거기서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반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스스로도 못하고 남도 안 주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지켜가지고 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입니다. 예. 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행안위에서 공개적으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질의를 하고 받은 답이 뭐냐. 자, 선관위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의문이 있으면은 그 의문되는 단체가 내용들을 다 가지고 면담을 하겠다 그랬다고. 저는 지금도 그 면담이 살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던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개폐기 문제라든지 또 투표지 용지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투표 보관함의 문제라든지 이동상의 문제, 사전투표 보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그 단체와 선관위가 마라톤 회의를 하도록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유튜브 상으로만 얘기하고 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잖아요.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정리된 안을 가지고 선관위하고 직접적으로 어느 것이 확실한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제는 바깥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계속 말만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답을 받은 게 그분들을 자리를 해주면은 선관위가 와서 설명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 설명을 들어서 미진하면은 또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자체를 안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마련했고 그런 단체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하면은 행안 선관위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받고 우리가 봤을 때 그거는 또 그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그때는 또 제2차 면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를.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거 관련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우리 당에도 좀 모셔가지고 선관위 출신들도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놓고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할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그러면 다시 되돌려서 선관위에서 거기 선관위하고 소위 말하는 제가 행안이니까 저하고 또 단체들이 들어가서 조목조목 우리가 확인하고 뭐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미국 해리슨 대사님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서 사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 해리슨 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뚜렷이 그분이 효과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담배를 누가 좀 안 피면 좋겠어요. 담배 냄새가 나는데. 야당 측에서 대한협장 측에서 대사님을 좀 자주 만나시면 좀 어떤가 하고 또 하나는 너무도 미국하고 그 야당 측에서 뭐 야당 해봤자 저희들이니까 너무 외교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라도 다시 작년에 간 것처럼 미국에 좀 가서 미국 조야에 좀 알렸으면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미국을 갈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갈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 갈 사항이 있으면은 뭐 홍문정 의원하고도 좀 의논했어요. 같이 가자. 그리고 몇 사람이 지금 제가 10월 1일에서 6일 갈 때는 그때 국내 분위기는 완전히 종전선언 분위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들이 언론 방송들이 뭐 우리 기레기라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띄웠잖아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비핵하고 그것이 평화다. 이 길로 막 몰고 갔고 거기에 제가 그 상황에서 미국을 가서 제가 NSC 한반도 책임자하고 국무성 한반도 책임자 또 굉장히 힘있는 연구소 뭐 쭉 다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종전선언 안 된다. 그리고 국무성에 세계적인 기자들이 다 와 있는데 제가 그 기자들 방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저를 그렇게 소개해준 우리 한국계에 아주 훌륭하신 기자분이 있습니다. 국무성이나 국방부 출입하고 청와대 출입하는 분이 그분하고 손수 다니면서 그분 소개하면서 각 방마다 가서 명함 주고받고 왜 어떻게 왔느냐. 종전선언 반대하러 왔다.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공산에 습화될 가능성이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친미 정권이 아니다. 반미 정권이다. 정신들 좀 차려라. 또 그런 얘기들 다 알아들을 정도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도 바로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제가 받았어요. 해리슨 대사는 제가 만났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만나고 했는데 그분은 아무튼 이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고 그분의 원칙적인 것은 제가 봤다. 그분은 아무튼 이 한미 동맹의 대단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문제는 외교의 문제도 있지만은 뭐 외교야 강경화 장관이 워낙 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강경화 장관이 계속 안 되는 문제를 계속 가면서 꼬이고 북한의 김영철이가 내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오지랖 넓은 이 정부에서는 강경화를 취해야 됩니다. 새로운 외교의 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굉장히 불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해리슨 대사의 한미동맹에 대한 그런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 또 지금에 있어서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군사적인 한국에 있어서의 그분이 태평양 사령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의 군사 문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저지만은 그래도 만나서 대한애국당의 이 태극기 성조기 투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계신 분이다. 단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거의 절차를 해서 됐지만은 그 선거가 만들어진 과정,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의 과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러는 인식이 소위 말하는 탄핵의 불법 탄핵, 거짓 탄핵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잘 이해를 못하고 좀 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만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해리슨 대사에 대한, 특히 미국의 뭐 해리슨 대사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지금 존 볼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분들의 입장은 한반도에 지금의 굉장히 친북 정권이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번 6.13 지방선거 전에 6.12 선거 전날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면서 90%의 좌파 정권이 지방 좌파 정권이 생긴 겁니다. 지방 좌파 정권이 90%, 교육감도 한 8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각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거기에 내각제를 얘기하면은 좌파들 보고 아직도 4년 중에 3년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 됐나? 6월달이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 3년이 남았는 지방정부, 좌파 지방정부에 내각제 얘기를 한다? 그것은 약간 정신 나갔다, 난 그래 보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좌파 장기 집권의 밑바탕은 뭐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에 갈 길은 또 뭐겠어요? 연방제잖아요. 그 연방제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좌파 정권을 연장시켜주고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내각제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내각제, 물론 똑불 차였어요. 배신당했지. 그래도 다시는 내각제, 이 지방정부가 장악돼가 있고 지금 중앙정부의 인사권 뭐 뿐만이 아니고 뭐 나홀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내각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판도 대단히 못 보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대단히 무책임하고 판도 못 보고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여기 있는 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내각제 얘기를 하느냐?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저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저질적이다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나 국가의 이 대한민국의 전망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좌파 정권하고 야합해서 내각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 저급한 정치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대표님께서 자한당 5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자한당의 대표관이라지 않고 김무성이 자한당 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5분이 가능한지.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자한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아까 제가 40분 얘기할 때 거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지금은 통합하면은 보수 우파는 죽습니다. 통합하는 순간에 어떤 정당이 생겨도 어느 정당의 신뢰를 가지고 거기 찍어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합은 어렵다. 이래 보고 통합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75석 다 좌파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통합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래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표현을 뭐라 썼습니까? 우파 연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두 번째, 저희들의 1차 목표는 정의당이 6석이에요. 정의당보다 한 석 많은 7석. 그것이 1차 목표다. 그리고 다음 총선 전에는 제가 볼 때 30에서 40석 정도에 되는 정당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세웠고, 원래 뭐 아무도 그 과정은 5월달, 6월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다. 그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달 말까지는 거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12월달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왜 1월 5일 정도가 예비후보 등록을 100일 전이잖아요.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대강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혜도 좀 필요해요. 지혜. 며칠 전에 초파일 어제죠. 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2563년 번째 되는 부처님 오신 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찰을 5군데인가 6군데 봤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이 아주 큰 서성이신데 부처님 그 법경에 소위 말하는 부처님 그 불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인간한테 108의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108의 번뇌가 있는데 인간의 108의 번뇌를 그대로 108의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를 못 삽니다. 하루를. 그런데 부처님은 그 108의 번뇌를 이길 수 있는, 저는 뭐 기독교 신자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불교 교리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108의 번뇌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인간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108의 번뇌를 이겨서 해탈의 경지로 가고, 그것이 자신이 바로 부처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지금은 우리 보수 우파들한테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푸는 지혜, 또 전략도 필요하다. 전략도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한애국당의 전략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애국당하고 천만인무제석방본부에 또 경험을 많이 가지신 선배 대표님, 공동대표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매주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개적인 회의하기 전에 월요일 날 1시간 정도, 또 수요일은 30분 정도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 지혜와 전략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죠 제가? 제가 아까 20분 훨씬 넘어갔는데 아까 44분에 30분 넘었어요. 지금 몇 시인데? 1시 10분. 뭐 25분 했네요. 35분 했네. 35분. 자,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연치 않은 특히 제주도로 알고 계셔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우연치 않은 대한애국당에 몸을 남겨놨습니다. 저는 제가 100년을 내다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조 대표님은 대한학교에 언제까지 종속할 수 있을까는 좀 대한애국당은 영원하죠. 언제까지가 됐습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번에 뭐 교섭단체는 당연히 넘고, 그죠?
나름대로 보수 우파 정당의 제1당 제2당 싸움으로 가겠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제1야당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집권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들은 정치적인 변화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국민들은 많이 없는데 좌파 언론들이나 또 우리를 엄해하는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이 무슨 조원지 1인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이 극우정당 아니 극우정당 아니라는 것도 언론 노출이 많이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제가 정의당보다 한 석 더 많아야 된다? 국회 선거법에 5석 이상에 대한 굉장한 세이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토론해도 지금 토론 보십시오. 1여 그 다음에 3중대 4중대 오늘 민평당의 대표가 누가 됐죠, 그죠? 유성엽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야 민평당 정의당 그 다음에 너그 바른미래는 아닌 줄 알았더니 바른미래까지 너가 2, 3, 4중대 다 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4여 5여죠 5여 2야 이런 구도로 좀 짜고 앞으로 5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제가 선거에 35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0에서 40석. 그 전에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정의당보다 한 석 더 많은 7석의 정당 구조를 가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보궐선거 마치고 여러분한테 선언한 것이 다시는 진원선거 안 하겠다.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 혼자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도부, 당 지도부, 또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지도부, 각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당 사무처, 거기다가 또 서명대, 뭐 이런 또 우리 우파 유튜브 이런 분들을 좀 믿고 가자. 좀 믿고 가자.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싸울 시간도 없어.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작은 애국심 좀 내려놓자 이런 말씀을 쓰잖아요. 작은 애국심을 내려놓으면은 길이 보인다. 싸우기는 대통령 모시놓고 우리가 다음에 한 50석 정도 의석을 얻어서 그때 뭐 좀 싸워도 됩니다. 그죠? 그때는 뭐 우리가 그때 사실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경제 공동체가 국회에 한 50석 돌다 넣으면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우리가 태극기 집회 그때 되면 한 200회 가까이 될 거예요. 태극기 집회 200회를 통하고 서명대 각 서명대에서 당원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고 오고 그래가 너가 국회의원 만들어놨는데 니 잘났다고 국회의원 됐다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천 줘가지고 다 줘놨더니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어려울 때는 지 잘나가 국회의원 된 줄 다 알더라고. 전부 다가 우리 대한애국당을 표방하고 국회로 들어가는 분은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초들이 아스팔트 정당을 만들고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500만 애국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정도 하면 됐습니까? 네.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자, 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 일본에 거의 노비가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동선 그 코리아 게이트의 박동선
회사를 그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뭐 오늘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정보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한애국당이 무서운 게요. 자유한국당보다 우리가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집단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유튜브 우리 선생님들한테 대한애국당의 당 대표로서 또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파통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잘 받았습니다. 진짜